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세스 그 네 번째 에피소드 칼립소 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장은 일부인 텔레마키아가 끝나고 본격적인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이 등장하는 장인데요. 모든 작가들이 아마도 자신의 인물을 등장시킬 때, 특히 주인공을 등장시킬 때 얼마나 공을 들여서 독자에게 첫 등장을 시키는지 생각을 할 때 이 장은 특히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레오폴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초반의 인상을 좌우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흥미롭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5번째 권인 칼립소가 바로 이 장에 대응되는데요. 이 장에서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를 처음 등장시킵니다. 역시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에게 붙잡혀서 7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걸 아테네가 제우스에게 말을 하고 제우스에게 그를 무사히 고향으로 귀환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를 보내서 칼립소에게 말을 하게 하고 아테네는 텔레마코스에게 가서 아버지의 소식이라든지 아들의 성숙을 위해서 돕게 되고, 이게 이제 일부의 이야기였고요. 헤르메스를 만난 칼립소는 돌려보내라는 제우스의 말에 불평을 그렇지만 칼립소는 여신이 아닌 요정, 님프에 해당되는 서열이라서 할 수 없이 보내야 하는 거죠. 칼립소는 아틀라스의 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서쪽에 살고 있는 님프입니다. 신화적인 위로 볼 때 서쪽에 해당하고요. 오디세우스는 점점 이 칼립소를 떠나서 태양신의 딸인 키르케가 있는 쪽,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르케는 동쪽, 칼립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모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대로 율리시스에도 적용이 돼서 레오폴드 블룸의 15번째, 그러니까 블룸의 마지막 모험의 제목이 바로 키르케입니다. 칼립소는 칼립토라는 어근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추다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감추고 있는 요정이고요. 할 수 없이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오디세우스를 보내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칼립소가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게 해주겠다고 이 섬에서 같이 살자는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칼립소와 함께 지내다가도 날이 밝으면 이타카 쪽을 보면서 눈물로 지새는 그 생활을 7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칼립소의 말에 의심이 많고 침착한 오디세우스는 단순히 나를 보내지 말고 그에 따른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뗏목을 만들 수 있는 나무와 각종 공구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음식과 옷 등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칼립소를 떠나게 된 오디세우스에게 포세이돈이 다시 발견을 하게 되고 거대한 태풍을 보냄으로써 뗏목을 부서뜨리고 오디세우스가 표류하게 합니다. 간신히 바다의 그 여신이 준 그 목도리를 붙잡고 표류하면서 살아남게 된 오디세우스는 조류에 의해서 모두 다 아테네와 신들의 도움에 의해서 겨우겨우 육지로 상승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강대중 교수 같은 경우는 포세이돈 대 아테네의 그 대결로 보고요. 결국에는 아테네가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육지의 상륙을 바다에서의 환상으로부터 육지로의 리얼한 세계로의 현실로의 상륙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숨겨져 왔던 오디세우스가 영웅으로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육지에 상륙한 다음에 그 은신처와 같은
그 올리브 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덮어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깊은 잠에 빠지는데요. 오디세우스는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죽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재생하고 탄생하면서 다시 사람에게 드러나는 영웅의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여신의 도움으로 오디세우스는 나우시카와 만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5번째 칼립소 장에서의 얘기고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세스 4번째 에피소드를 간략히 개요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개요라는 것은 조이스가 밝힌 이른바 계획도, 스키마에 따른 그 개요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간은 이제 오전 8시로 스티븐과 블룸은 이제 평행한 시간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이클레스가 7번지로 블룸의 집입니다. 김성곤 교수의 이제 96년도에 나온 그 율리시즈의 지지 연구라고 해서 율리시즈에서 나오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찾아가면서 이제 연구한 책인데요.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의 책을 보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지도라든지 당시의 인명, 상업 부 이런 것들을 놔두고 그대로 재현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거리까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런 장담을 할 수 있었는데요. 김정근 교수가 직접 당시 이제 많이 변했긴 하겠지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클레스가 7번지는 더블린의 이제 부족의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클레스가 7번지에서 블룸은 자신의 아침 식사 요리로 콩팥을 사러 이제 들로와츠 정육점까지 가는데요. 이 거리가 거의 10분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통과하면서 가게 되는 뭐 초등학교라든지 지금은 뭐 이제 율리시스, 제임스 조이스의 하우스로 변한 주점이라든지 그대로 이제 그것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 학문은 경제학이고요. 그 다음에 상징은 칼립소니까 님프, 요정이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에피소드 기법은 이야기체, 서술체인데요. 특이한 점은 새롭게 등장하는 인체 기관에 대한 건데요. 조이스는 율리시스가 살아 숨쉬는 인간의 몸에 대한 서사시가 되었으면 하고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썼고요. 그래서 매 장마다 인체의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기관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로리스의 조이스에 보면 보시다시피 일부에 해당되는 텔레마키아 부서에는 기관이 빈 채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텔레마코스에게는 아직 몸이 없다라고 조이스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송이고 또한 스티브는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라는 예인데요. 이것과 대조되는 유일하게 쓰여 있는 여성의 독백처로 쓰인 페넬로페 장은 몰리의 장인데요. 몰리의 장은 기관은 살입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육감적인 에피소드인데요. 반면에 색채도 없고요. 학문 영역은 없습니다. 조이스의 계획도에 의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읽고 나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레오폴드 블룸은 38살입니다. 스티븐과는 16살, 16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904년 6월 16일이고요. 스티븐과 레오폴드 블룸의 나이 차이는 16세고요. 그 다음에 레오폴드 블룸과 마리온 블룸, 몰리 블룸과 결혼 생활은 16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6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키워드로 쓰여 있고요. 레오폴드 블룸은 38살로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이제 아일랜드로 이주한 이주 유대인이고요. 프리먼지의 광고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온 블룸, 몰리 블룸은 지브롤터 태생입니다. 지브롤터는 스페인 남단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영국영입니다. 170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땅을 점령을 했죠. 그래서 영국영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주둔하고 있는 군, 그 중에서 이제 군악대 그 북을 치는 고수장 브라이언 쿠퍼 트위드의 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온 블룸은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륜, 정사 관계를 갖는 블레이제스 보일런이라는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보일런은 마리온 블룸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야말로 연예 기획사의 그 음악 감독에 해당이 돼서 그런 일 관계로 해서 만나게 되면서 불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오폴드 블룸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오늘 1904년 6월 16일 목요일, 오늘 블룸은 보일런이 자신의 아내인 몰리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것이 하루 종일 블룸의 마음,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중요한 문제거리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밀리라는 딸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러니까 6월 15일에 15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각각 선물을 보냈고요. 그 선물에 대한 답장으로 나중에 이제 각각 편지, 엽서를 보내오는데요. 그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블룸은. 아쉽게도 블룸은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고, 딸 역시 멀리 떨어져서 벅멀리건과 친구 관계인 베넌미라는 남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남자와 사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은 아내와 자기 딸 모두를 그 남에게 뺏기고 있다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는데요. 바로 아들 루디의 죽음입니다. 아들 루디는 10년 전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고요.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블룸은 아들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는 어떤 민간의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거의 10년 넘은 기간 동안에 몰리와 부부관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블룸의 정신적인 그리고 행태적인 것에서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때 이 블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이 그 좀 유용한 그리고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진선주 씨의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서술 전략이라는 책에서 진선주 씨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자면, 프로이트의 성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구순기, 학문기, 그 다음에 성기기라는 단계로 봤을 때 블룸은 성인으로서 성기기로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학문기로 퇴행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대단히 흥미로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김종건 교수는 그런 견해에 반대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대단히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특히 블룸 같은 경우에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오랜 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은 블룸 나름대로 미안함과 죄의식 때문에 몰리를 멀리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몰리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하고 있고, 그 때문에 보일런이 등장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율리시스의 이야기는 서먹했던 부부관계에 대한 고찰, 이렇게 볼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대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김정곤 교수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몇 장 되지 않아요. 2장이 4장입니다. 굉장히 좀 빡빡한 조판을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물을 좀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곤 교수님 거는요. 갈수록 김정곤 교수의 번역본의 중요성 이게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충실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말씀드렸듯이 고급스러운 면이 조금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갈수록 좀 중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과 관련된 장 처음 시작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오폴드 블룸 씨는 짐승과 가금 내장을 맛있게 먹었다. 그는 진한 거위 내장 수프, 호두맛 모래주머니, 속 다져 넣은 구운 심장, 빵가루와 함께 튀긴 얇게 썬 간, 기름에 튀긴 대구 고니를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진 양콩팥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것은 그의 입천장에 희미한 오줌 냄새 나는 근사한 특유의 맛을 주었다. 이게 블룸 4장의 첫 시작이고요. 블룸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처음 특징적인 문단입니다. 대단히 스티븐의 어떤 정신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감각적이고 그야말로 육체적인 보다 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블룸은 친구였던 디그넘의 장례식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검은 양복을 입고 아침 준비를 하다가 콩팥을 사러 아까 보여드렸던 그곳을 이제 갑니다. 그곳을 가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생각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콩팥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자신과 그 다음에 몰리에게 온 편지와 엽서가 있습니다. 밀리에게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보일런에게 온 것이죠. 그 아침 식사를 마련해서 쟁반을 가지고 몰리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몰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음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침 조반을 차려서 블룸이 방에 가져가면서 몰리가 등장을 합니다. 몰리는 여전히 침대에 있고요. 보일런에게서 온 편지를 주자 몰리는 힐끗 본 다음에 자신의 베개 밑에 넣어둡니다. 이것을 또한 커트를 거두면서 블룸도 힐끔 보고요. 블룸에게 몰리가 자신이 읽고 있던 책 중에서 모르던 단어에 대한 설명을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윤회입니다. 몰리가 보는 책도 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단히 잘 보여주는데요. 당시 실제로 출간된 책입니다. 굉장히 외설서인데요. 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불만족이라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속세적으로, 속물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모더니즘의 대표작이라느니 또는 뭐 굉장한 문학의 에베레스트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사실 내용적으로만 보자면 성적 불만족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에 호기심, 궁금증을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용보다 조이스의 기법,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고 두 사람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면 그런 점들이 더 흥미롭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몰리는 몰리대로 보일런이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고 블룸은 블룸대로 펜팔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여인과 펜팔을 하고 있고 자신은 가명, 헨리 플라워라는 가명으로 펜팔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진선주 씨가 언급했던 퇴행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몰리가 보고 있는 그 외설적인 책에서 나온 윤회라는 단어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이고 영혼의 전생,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해서 여러 형태 또는 다른 종으로 거듭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몰리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몰리가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죠. 블룸이 사가지고 온 콩팥을 버터에 굽고 있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나고요. 블룸은 부엌으로 내려와서 콩팥 요리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블룸의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 배설 시간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블룸은 화장실을 갑니다. 싸구려 잡지에 난 응모전에서 당첨이 된 작품 단편을 읽으면서 화장실에 가서 똥을 눕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언급되기도 하고요. 이 조이스의 분변학 또는 배설학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배설과 관련돼서 이 블룸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배설의 묘사는 들려드리고 싶은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재밌고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똥을 누고 읽고 있던 그 싸구려 잡지를 뜯어서 뒤 정리를 한 다음에 밝은 햇살로 나옵니다. 그때 마침 집 주위에 있던 성 조지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들립니다. 헤이요 헤이요 헤이요. 그 종소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묻지 말라라는 성구가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가여운 디그너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장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스티븐과 블룸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븐이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블룸은 첫 시작부터 굉장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기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설과 관련해서 조이스는 배설물이라고 해도 그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탐미적 목적을 불어넣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술품이 될 수 있다라는 조이스의 그 예술 창조론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설의 미학이라고까지 조이스는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룸의 배설과 관련해서 프로이트의 성 이론과 관련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승기, 학문기, 성기기로 이렇게 성 발전 변화 단계를 이야기를 한다면 온전한 성기기에서 블룸은 퇴행해 있는 거죠. 학문기로. 그러니까 몰리는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성숙한 여인, 성인으로서의 그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은 그로부터 퇴행해 있는 거죠. 마치 스티븐이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과 종교에 대한 짓눌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듯이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유혹에 대해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퇴행일 수도 있죠. 그런 모습과 같이 블룸 역시 성인으로서 당연한 몰리의 그 성욕으로부터 퇴행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 역시 칼립소에게 사로잡힌 오디세우스처럼 여기서 몰리는 아내인 페넬로페가 아니라 칼립소가 되는 거죠. 이게 아들을 잃은 충격이라기보다는 그걸로 이렇게 표면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블룸의 어떤 좀 더 세부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블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고요. 그래서 블룸은 수음이라든지 관음증, 그 다음에 몰리 그 침대 위에 붙어 있는 인프의 사진 이런 것을 즐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연히 만난 옆집 하녀의 엉덩이에 집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퇴행적인 학문기적인 에로티시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블룸의 등장. 물론 이제 김종원 교수는 그런 그 강박적인 뭐 배설 강박증이라든지 학문 강박증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고조된 자연주의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후자보다는 말씀드렸던 이제 퇴행적인 학문적 에로티시즘에 대해서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스티븐도 스티븐이지만 몰리와 블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사실 몰리는 발언 기회가 적잖아요. 몰리는 마지막에 독백체에서만 쏟아내는 거가 전부인데요.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어떻게 전개될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외설 때문에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라든지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룸의 첫 장 칼립소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